예, 제가 준비한 거는 고흥축산지 문화유산 가치와 보존관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010년에 처음 그 문화재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전남도청 문화예술과에서 상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현장에 왔었고 그 뒤로 2021년에 최종 지정될 때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서 전체 진행 과정을 경과 보고 겸해서 지역 어르신들끼리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수락은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제가 직접 일을 처리했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은 가고 못한단 말은 차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의 어떤 과정하고 보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쓸까 그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2시 30분에 제 발표가 끝나게 계획이 됐는데 이미 2시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는 시간부터 시간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너무 뭐 이렇게 엄숙하고 딱딱하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업무를 이렇게 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오지만 고흥 쪽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 부르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가가 고흥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지도를 안 넣어놨는데 지금 조금 그 멀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동그라미 빨간 거 보이시죠? 그게 보성이고요. 그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오른쪽 이게 또 전체가 안 나오네요. 오른쪽에 그 산같이 보이는 그쪽이 나간이거든요. 나간 쪽 밑에가 그 고흥 그런데 보성, 나간, 고흥의 바로 그 교통 연결 지점이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쪽 바로 동광이고요. 그래서 나간 같은 경우는 1908년에 이제 반은 순천 반은 보성으로 들어오면서 보성 벌교가 1908년부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그 바다와 농토의 생산력 그것을 중심으로 뭐 서시일가를 비롯한 많은 이제 그 어떤 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또 서화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활동하면서도 뭐 사회사업 또는 그 복지사업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정신을 우리 서민호 선생이 이어받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뒤에 개인 인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문화재 건물 그 위주로 가겠습니다. 1872년에 고흥 지도인데 이 지도의 윗부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왼쪽 동그라미 글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대강면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대강면하고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거기가 동면이거든요. 그래서 동면하고 대강면이 1914년에 합해지면서 한 글자를 따서 동강의 동, 대강의 강, 동강면이 되거든요. 1914년. 조금 가까이 보시면 대강면이 나오고 대강면 바로 밑에 네모에 있는 것들이 마을 이름인데 마을 이름이 유둔시로 나옵니다. 시장이 있었고 아까 그 교통 이렇게 좋은 지점에 유둔 마을이 있고 그 유둔 마을에는 교통이 좋으니까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1918년 지도입니다. 지금 유둔리는 요 왼쪽 중간쯤 되는데 오른쪽에 좀 공터같이 생긴 것이 지금은 아마 간척됐을 겁니다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농토하고 이런 생산력이 이 지역의 바탕이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좀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가운데 유둔리 나오죠. 그래서 준비한 것은 이제 문화유산 가치 그런데 2010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했던 과정, 그 다음에 2015년에 학술조사를 해서 2017년에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신청을 해서 2021년에 도문화재가 최종 지정돼서 그렇게 세 차례로 나눠서 받고 두 번째 보존 관리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법령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책에 자세하게 소개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재 신청을 할 때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서 역사성과 자료와 인물과 앞으로 보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종합 평가해서 문화재 지정을 최종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상에서 간단하지만 낸 것에 대해서 이 항목은 여러한 것을 연결시켜서 앞으로 해봤으면 쓰겠다 그래갖고 그 보고서에 좀 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수막이 좀 가리네요. 현수막. 2021년에 문화재 지정할 때 보통 그 지정고시라고 그러는데 2021년 3월 달에 어떤 디귿자형 건물로 서재 겸 제실이고 품격을 높인 건물, 근대기 목적 건축, 그 다음에 단청 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화재가 지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이 건물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록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은 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2010년에 처음에 이제 그 죽파 비각 밑에 있는 비각하고 축산지하고 같이 문화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현장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바로 내려와서 이제 서류 겸 현장 확인을 하는데 와서 보고는 조금 사실은 좀 놀랬고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건물도 좋은 것 같은데 이만큼 관리를 어쩌다 이렇게 못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리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부터 내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사실은 그 고민이 이렇게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정도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조금 느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2010년에 3월 달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4월 달에 신청을 했고 제가 현장을 왔었고 그때 이제 뭐 면장님이나 분청 전부 만났었죠. 그래서 문화재 보고하고 바로 지금 지정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우선 관리를 하면서 자료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정리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호적이 있듯이 건축물에도 호적이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는 아무리 조사를 잘 해놨어도 문화재 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우선 다급하니까 안타까움에 의혹을 갖고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2017년에 건축물 대장 생성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문화재청과 전남도청 해서 결국 이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2010년에 아까 그 박병섭 선생님이 이제 이런 과정을 저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 신문에 투고한 것을 저한테 그때 보내줬는데 다행히 봤더니 이번에 제 컴퓨터에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만 했는데 그 발표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흥군에서 우선 향토유산을 관리하도록 해라 하니까 고흥군에서 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1억 8천인을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리 과정에서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언제 누가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량문 발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933년 4월에 상량을 했다. 이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소유자께서는 방금도 문자로 오고 갔습니다만은 자연환경 국민 신탁에 신탁을 했고 한 동강, 남양, 점암에 21평씩에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고 보통 마을이면 사실은 기증 신탁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산제 토지는 바로 증여가 됐고 건물은 증여가 아니고 기탁이 됐습니다. 왜?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을 했다가 2017년에 최종 신탁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기증 처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하고 2015년에 학술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했고,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건대기의 어떤 중요한 건조물, 시설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2단계 정도의 그 문화재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어서 여기는 일단은 좀 그 전통 문화재보다는 역사성 다 있지만 건립 연대가 조금 늦고 그러니까 고정제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판단은 전통 한옥 구조 양식을 가진 전통 건조물은 근대문화유산에서는 잘 손을 안 댈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사실은 그 근대성이 많이 가미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부결, 지방문화재 권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등록문화재가 부결이 되면 지방문화재는 한 등급 높기 때문에 지방문화재가 사실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결이라고 통지가 공식적으로 와버리면. 근데 회의에서는 부결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러지 말고 지방문화재 권고만 보내다오 이제 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더니 공문으로는 지방문화재 권고 부결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효도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등록문화재 방금 말씀하신 이 항목이 2001년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발표문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문화재, 기념물, 유형문화재 이렇게 이런 건조물을 세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물 자체의 특징이 있으면 유형문화재고, 건축물이지만 그게 장소로 특징, 예를 들어서 3.1운동 뭐 이제 관련 없은 거는 3.1운동 때 공분들이 여기 모여서 그 3.1운동 모의를 한 장소가 축산제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유적지라고 해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조물도. 그 다음에 민속문화재라는 것은 여기서 서재로 했고 제실로 했고 또 그 뒤에 그 가족들이 살면서 어떤 생활사 공간이 됐다 그러면 민속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속문화재 성격입니다. 민속문화재 성격의 문화재 자료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이 되면 주변에 어떤 이제 제한 요건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을 주변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 요건이 이렇게 이 구역에는 뭐 몇 미터 이상, 이 구역은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청이나 도청이 낼 때 신청서에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이제 활용 그것이고, 하나는 뭐 담장이 약간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자잘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재능기부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